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베스트 애널리스트시죠. 저희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센터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제가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저희 센터장님을 모셨는데요. 이승우 센터장님께서는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업계에 이런 분이 어떻게 계실 수 있을까. 원래 공대를 나오셨고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경영학도 또 하셨고 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오래 하시면서 진짜 이 IT 분야의 최고의 애널리스트세요. 그리고 어쩜 이렇게 이 아시는 분야가 비단 딱 반도체 가격만이 아니라 그 전후에 전방 후방에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 각종 배경들도 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오늘 완전 기대하면서 모셨습니다. 네, 더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 유진투자증권의 네. 어떤 한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은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김팀장님 좀 과장되게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고 저희 들어가 볼까요? 네, 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승우입니다. 담당 업종은 이제 반도체, IT 중심으로 해왔고요. 뭐 오늘 첫 출연이라서 약간 좀 긴장되기는 하지만 우리 김현면 팀장하고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가 잘 진행을 해주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여쭤보고 싶은 게요. 1분기 실적 시즌이 일단 딱 다가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질지 그런 부분들 궁금하거든요. 일단 먼저 좀 좋은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랐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업만 주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메모리, D램과 낸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시장에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잘 나올 것 같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상승하는 이런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실 뭐 괜찮긴 하지만 원래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가이던스를 줬을 때 1분기 실적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가이던스를 줬는데요. 이번에 이제 뭐 반도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는 좋지만 우리 뭐 다들 아시겠지만 텍사스 정전 사태가 났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텍사스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그 비용 증가 그리고 매출 감소가 좀 있어서 반도체 부문에서 당초 기대보다는 조금 그 기대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1분기 때 의외로 그 스마트폰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스마트폰 플러스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는 거는 이제 웨어러블 기기가 있습니다. 네. 삼성의 뭐 버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수익성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거기서는 또 시장 기대보다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우려가 좀 있었지만 네.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양호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실적에 따른 그 영향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들어가기 전에 살짝 여쭤봤는데 이 내용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 일단은 세계경제 작년에 막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플러스 성장이었잖아요. 네네. 이 내용도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그래서 원래 반도체의 성장률이랑 세계 경제 그 방향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세계 경제가 역성장하게 되면 반도체는 더 크게 마이너스가 나는 게 정상인데 그 작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저희가 좀 살펴보면은 전 세계 그 GDP 규모가 한 85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0.5% 정도 돼요. 그래서 금액으로는 4,400억 달러인데요. 우리 뭐 이승희 아나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행 산업 시장 규모가 얼마일까요? 반도체가 4,400억 달러인데 여행 산업. 사실은 PPT에 써져 있어서 1.8조 달러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네. 사실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작거든요. 오히려 여행 산업이나 또는 어페럴, 즉 의류 산업이 훨씬 시장 규모가 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쪽이 줄어들었고요.
그 반사 효과를 사실은 IT 기기 이쪽에 보면서 반도체가 사상 유례 없는 이런 플러스 성장을 하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옷도 안 사고 여행도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 학습하느라 애들 PC 하나씩 사준 거죠. 네. 그랬던 걸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전기전자 산업의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 세계 전기전자 그 산업의 시장 규모는 한 2.5조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그걸 보자면 이제 나눠서 보자면 여기 뭐 제가 자세하게 써놨지만 뭐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뭐 컨슈머, 인더스트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플레이어들이 있고 거기에 전기 시스템의 그 부품으로 들어가는 게 전자 부품 시장이 한 8천억 달러고 그 중에서 반도체가 한 4,400억 달러가 되고 이제 나머지는 디스플레이, PCB,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산업이 되겠죠.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반도체 산업이 조금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저희가 보는 게 2016년도 3월입니다. 2016년도 3월 달에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 구단과 대결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알파고에 들어갔던 프로세서가 우리 인텔 칩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갔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밑에 그래프 보시면은 우리 알파고 사건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면서 이제 재밌다, 신기하다 이렇게 사실을 느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느낄 게 아니라 가서 엔비디아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 거죠. 네. 빨리 샀었어요. 제가 그걸 못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인텔과 엔비디아의 그 역전의 그 네. 빌미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인텔 얘기도 하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애플이 반도체에서 이제 중요한 또 큰 그 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애플이 그 자기네 우리 매킨토시 컴퓨터에 들어갔던 칩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모토로라 칩을 썼어요. 그러다가 IBM으로 바꿨다가 2006년부터 인텔 칩으로 갔다가 작년에 드디어 이제 자체 제작한 칩을 넣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성능이 인텔 칩을 거의 능가하는 이런 칩이 나오면서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고 애플이 이렇게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IT 업체들도 애플의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이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 가장 그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직접 설계할 것이고 페이스북도 그럴 것이고 구글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는 이 존재 가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텔은 오늘 뭐 여러 가지 해설들이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파운드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번에 이제 새로 그런 발표를 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산업은 이제 조금 더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은 네. 반도체 산업 4,400억 달러 중에서 컴퓨터 산업이 차지하는 게 38%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32%, 그리고 나머지가 컨슈머, 인더스트리얼, 자동차가 약 10%씩 그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품별로 나눠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여기 제가 써놨지만 제네럴 퍼포즈 IC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IC로 나누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차이냐면은 제네럴 퍼포즈는 미리 반도체를 만들어 놓고 네. 반도체 업체가 필요한 업체들이 사다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자기네 노트북에 가장 적합한 프로세서를 설계를 하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 아마존도 이렇게 나갈 것이고 네. 구글도 이렇게 나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대략 한 30% 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 반도체에서 최근에 요새 얘기하는 이제 팹리스 파운드리 여기랑 서로 이제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커질 것이면서 당연히 팹리스가 커질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파운드리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뭐 인텔 입장에서도 더 이상 선택의 그 여지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아래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장비랑 소재 산업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로 보면 EDA 툴이라 그래서 이제 설계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지적 재산권 시장인 IP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파운드리 시장은 점점 커질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문제는 이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또 투자 부담이 계속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예를 들면 90나노 공정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 18개가 있었는데 이게 공정이 점점 미세화되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7나노 이하에서는 제가 여기 뭐 예전부터 썼던 차트이지만 삼성, TSMC, 인텔은 제가 이렇게 점점점으로 해놨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요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인텔이 결국은 이쪽에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커지는데 그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줄어들다 보니까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어차피 메모리는 세계 1등이니까 네. 그거는 사실 뭐 더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운드리를 과연 그 비메모리를 과연 TSMC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사실 우리 투자자들의 정말 큰 관심사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래서 이제 팹리스가 있고 이제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팹리스 업체가 고객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있으면 그런 회사는 삼성이나 TSMC가 뭐 흔한 말로 버선발로 나가서 그 고객들을 모셔오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고객들도 있거든요. 작은 고객들은 이제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TSMC는 VCA라고 하고 삼성은 DSP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나요. 즉 우리 미세공정 기술로 보면은 삼성이나 TSMC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결국 이제 나머지 분야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파운드리의 경쟁력은 공정 능력 곱하기 생태계 능력 이렇게 했는데 요 생태계 능력이 이제 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상장된 업체들도 있고요. 굉장히 이 업체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삼성의 협력 업체들은 사실은 좀 약해요. 그래서 삼성이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몇몇 업체들을 같이 붙여서 규모를 키우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쪽에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 센터님 저 질문이 어제요. 네. 사실 어제 중간에 그 정인진 대표님이라고 해외 주식 설명하시다가 인텔 설명하시다가요. 그 몇 나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밀도가 또 중요하다고 맞아요. 그 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 밀도가 중요하다던데 그 부분 그 실제로 몇 나노인 거보다 7나노냐 5나노냐 뭐 요거보다도 밀도가 또 중요해서 밀도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제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밀도의 표현이 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약간 설계 능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 정인승 대표랑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센터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셔서 다시 나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대만 반도체, 한국 반도체 비즈니스 모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 전 세계 IT 산업은 사실은 미국이 전체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도 대부분은 다 미국 업체들이고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그리고 IT 서비스는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전부 다 미국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만은 사실은 이 업체들과 절대 충돌하지 않고 그 중간에서 TSMC, ASE, 호나이 이런 업체들이 중간에 이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해주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경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또 이 핸드폰에서도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이 뭐 서비스에서는 뭐 당연히 뭐 네이버 카카오가 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좀 부러운 거죠. 사실은 대만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런 강력한 브랜드들이 좀 부럽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좀 충돌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삼성이 문제가 생기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삼성은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객과 경쟁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가는 업체는 애플이에요. 그런데 삼성 핸드폰과 애플의 핸드폰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고요. 또 삼성 파운드리를 제일 많이 그 물량을 주는 업체는 퀄컴입니다. 근데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는 칩과 네. 삼성의 엑시노스라는 칩도
1대1로 대응되는 그런 관계거든요. 바꿔 말하면 삼성이 경쟁력이 엄청 있다는 얘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값이면은 삼성보다는 바꾸고 싶. 그 다른 업체로 네.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TSMC라는 회사는 그 기업 IR을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We don't compete with our 저 customers. 이 이야기 들은 것 얘기하는 거죠. 같아요. 예.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런 네. 말이 왜 나오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물론 기술 개발도 중요하고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삼성의 비즈니스 모델, 즉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거를 좀 포지셔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삼성이 정말 파운드리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네.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를 별도의 그 법인으로 분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인에 대해서 해외 투자를 받는 거죠. 해외 투자를 끌어들여서 최종적으로는 뭐 나스닥에 상장하는 그런 지경에 가게 되면은 정말 TSMC 이상의 그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실제로 그런 검토가 있나요? 뭐 제가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 삼성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TSMC가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은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 세계 우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언론에 보면은 이제 매출액 점유율이 나와요. 네. TSMC가 한 55% 점유율을 갖고 있다. 뭐 자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삼성이 한 15% 점유율을 갖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전체 파운드리 산업의 영업이익에서 TSMC가 약 85%를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기준으로 보면 TSMC의 영업이익이 192억 달러고요. 삼성전자는 11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뭐 삼성이 저는 이제 잘 했으면 저도 좋겠고 네. 뭐 우리 국가 전략적으로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TSMC와 아더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TSMC가 강한데 이제 점점 흔들릴 가능성이 저는 점점 농후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반도체 상황이 지금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결국은 저희가 볼 때는 반도체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1년 365일 24시간 100% 풀가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면 공장을 더 열심히 돌려서 더 많이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00% 풀가동을 하고 있으니. 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더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반도체 장비가 저는 굉장히 투자가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저께 인텔이 그렇게 세게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장비주가 미국, 한국, 일본에서 다 강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밑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삼성도 2019년, 20년, 21년 가면서 반도체 투자가 증가할 것 같고 TSMC는 지금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증가한다고. 인텔도 뭐 증가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비 업종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 요 현황을 뭐 간단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삼성이라는 회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단순하게 어떤 파운드리 매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 이 매출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이슈가 지금 일본의 지진 그리고 텍사스의 정전 그다음에 또 엊그저께 또 일본의 그 화재가 또 났어요. 물론 이것도 사실 이제 전기 장치 때문에 이렇게 난 건데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에 반도체 생산 시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한 달 뭐 이상 지금 가동 중단이 일부가 된 거죠. 그래서 네. 좀 타격을 받았고 근데 문제는 그 텍사스 오스틴에 그 인피니온과 NXP라는 회사의 공장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자동차 반도체 랭킹 1, 2위 업체들이에요.
물론 이제 공장이 여러 군데 있긴 하겠지만 네. 이게 하나가 휘청하면서 가뜩이나 지금 부족한 자동차 반도체가 더 그 상황이 좀 힘들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등 업체인 일본의 르네사스도 아까 말씀드린 2월 13일 날 그 일본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좀 가동 중단이 됐었고 또 엊그저께 또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반도체 랭킹의 1, 2, 3 업체가 전부 다 차질을 빚으면서 지금 자동차 이 산업이 큰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자동차 아까 자동차 반도체 시장은 한 400억 달러 시장 규모예요. 전체 반도체에서 한 10% 정도 되니까. 네. 근데 자동차 산업 시장은 한 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몇 배예요, 이게? 50배죠, 50배.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전체 원가에서 반도체는 한 2%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 2% 때문에 자동차 산업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석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못 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부터는 반도체가 없으면 자동차를 만들지도 못하고 또 예를 들면 자율주행까지 생각을 하면 자동차가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점점 반도체가 뭐 2020년대 이후에 새로운 석유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산업, 전장 산업의 그 서플라이 체인이 좀 큰 폭으로 변하지 않겠냐라는 보고서가 최근에 맥킨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간단히만 드리면은 네. 과거의 자동차 반도체의 이런 공급망은 그 반도체 벤더에서부터 티어 2, 티어 1 서플라이어를 거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그 구조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나 그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직접 이 칩 벤더들을 네. 컨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서플라이 체인보다는 좀 더 복잡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잘하지만 자동차 반도체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사를 봤던 게 그 삼성전자에서 자동차 반도체를 할 만한 유인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뭐 그 부분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네. 자동차 반도체가 과연 그렇게 그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반도체가 들어가느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스마트폰은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미세 공정으로 칩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자동차는 뭐 공간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작게 만들 필요, 또 얇게 만들 필요 이런 부분이 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주 첨단 공정보다는 조금 그거보다는 레거시 공정이라고 저희 얘기하는 이제 그런 공정으로 만들게 되고요. 네. 삼성은 그거보다는 이제 스마트폰 쪽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바뀔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동차가 일종의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바뀌겠죠. 자율주행이 시작이 되면서 또 전기차가 되면서 더 많은 반도체가 이제 탑재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성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현재 자동차용 반도체는 좀 만들 수 있는 그 사업자도 많고 난이도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닌 건가요? 사실 뭐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 반도체 신뢰성이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그 높은 진동에 견뎌야 되고 또 온도도 아주 추운 데서부터 아주 더운 데까지 그 흔들리면서 이제 다니는데 이게 제대로 동작해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삼성이 만드는 주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는 주로 실내에서 쓰고 뭐 이게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특성이 달라요. 특성이 다르고 자동차의 그런 특성 때문에 기존의 그 공급하는 업체들이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그 정도 시장을 갖고 삼성이 또 새롭게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지금부터는 삼성도 하고 있겠네요. 준비는 여러 가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그 자율주행 관련된 프로세서 네. 뭐 이런 것들도 뭐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뭐 테슬라랑 뭐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자동차 반도체가 주로 뭐냐 네. 이제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뭐 디스크릿, 로직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마이크로 컴포넌트 IC라고 하는 이게 이제 MCU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요것이고요. 이 MCU가 이제 만드는 회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NXP라는 이제 네덜란드 회사가 1위고요. 27.2%. 네. 일본의 르네사스가 27%, 인피니온이 이제 3인데 이 세 회사가 다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주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네요. 네.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전장 사업, 자동차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인수를 검토하지 않느냐, 인수 가능성은 없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 아니 저는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NXP 같은 네덜란드 NXP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PF가 현재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사실 매물로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삼성도 뭐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기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고객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는 M&A라고 보고 있고, 네. 뭐 아직 공식적으로 회사 측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저희는 뭐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의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2012년도에 매출 200조를 찍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 그 신라호텔에서 애널리스트를 모아놓고 2020년 사업 계획을 이제 비전이죠. 목표를 네. 발표한 적이 있는데 2020년 매출 목표가 400조였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지금 얼마냐면 240조입니다. 네. 성장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성장을 너무 못했다는 것이죠. 예,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M&A. 예, 이게 중요한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을 하신 거고, 네. 뭐 저는 그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인수한다고 한다면 좋은 회사를 인수하면 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좋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떨어지면서 우리 개인들도 그렇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죄악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자산을 사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삼성이 지금 현금 100조 있다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분발해 주세요, 삼성전자. 파이팅. 그 100조를 가지고 좋은 자산을 사서 성장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반도체 그 증가하는 요인은 첫 번째는 이제 전장이죠. 전장화가 되면서 전기 자동차화 되면서 지금 현재 자동차의 평균 반도체 탑재 금액은 대당 396달러인데 이게 그 전기 자동차가 되면은 뭐 더블 이상으로 증가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성장성이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레벨 2가 되면은 160에서 180달러의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것이고 레벨 3가 되면은 대략 한 300달러 정도가 추가될 것이고 레벨 4나 레벨 5가 되면은 1200달러 정도가 증가할 테니 이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뭐 큰 관심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더 깊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내용이 다 좋거든요. 왜냐하면 네. 반도체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삼성의 파운드리 아직은 조금 그 기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점점 좋아질 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하고 그래요. 그런데 왜 주가가 지금 별로 안 좋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뭐 이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작년도 10월 달부터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금리가 초기에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경기 회복의 어떤 시그널을 보기 때문에 나쁘게만 볼 건 아니었죠. 그래서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 아래 보시면 나스닥 지수도 같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같이 올라갔는데 2월 달부터 이제 방향이 좀 바뀝니다. 그 금리에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네. 너무 빨라지면서 뭐 많이 오른 것도 많이 오른 것이지만 그때부터 이제 나스닥 지수가 내려가게 됐고요. 네.
그 나스닥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 사실은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이 반도체 주요 고객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고객들의 주가가 안 되면 사실 반도체도 힘을 못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뭐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기본적으로는 미국 이 금리가 안정화된 모습을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속도가 조금 진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금리 상승 자체는 지금 단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반도체가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최근에 뭐 반도체 굴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맞아요. 네. 그 단기, 중기, 장기 뭐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예,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김열매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우리 그 강대국들의 그 전략 자원이 뭐였냐면 설탕이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래서 그게 대항해 시대로 이어지는 이런 큰 게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석유였죠. 석유는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한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잘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삼성으로서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인텔이 또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요. 기회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약간 만화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전 세계가 이제 메타버스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기반을 이루는 건 비트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비트는 결국 반도체가 가장 표현을 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봐도 저는 이 반도체의 성장성 높고요. 그러면은 네. 죄송해요. 말씀하신 중에.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너무 애타하시는 삼성전자의 주주분들, SK하이닉스의 주주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네. 그럼 이제 4월 7일에는 당장 삼성전자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SK하이닉스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뭐 국민주가 됐는데 지금 네. 올해 들어서 좀 부진하죠. 부진한데 뭐 부진한 이유를 굳이 찾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전망이 워낙 좋고 그다음에 삼성의 이제 기본적인 경쟁력 자체도 지금 시장에서 일부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상당히 과장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뉴스에 보면은 마이크론이 삼성전자 뭐 낸드 경쟁을 앞질렀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는 그 기술 개발보다는 사실 양산의 이슈가 더 중요한데 그거는 아직 분명히 좀 차이가 있고요. 네.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마이크론의 수율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도한 우려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 좀 쉬고 있지만 네. 결국은 뭐 2분기, 3분기 가면서는 다시 좀 주가가 힘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이 되네요. 근데 저 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네네네. 게요. 그 마지막 자료 보여주신 거에서 단기적으로는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2분기 이후 실적 개선세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 1분기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네, 네. 1분기는 조금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1분기는 네. 사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거죠. 아,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2분기, 3분기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2분기 실적 좋아지는 것도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의심하는 건 뭐냐면은 과연 하반기까지 계속 올라갈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의문들을 표시를 하시거든요. 그게 왜냐면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는데 과연 이게 계속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게 해소가 되는 시점부터는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인텔이 어느 정도 위협이 될 것인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기술이 좀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얘기하자면 되게 긴데요. 그쵸. 사실 인텔이 이렇게 좀 휘청할 거라는 거는 예전부터 저희가 어느 정도 예견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인텔의 전전 CEO인 그 브라이언 크리자니치라는 CEO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인텔을 경영하면서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그 큰 일이 뭐냐면 무려 12,000명의 엔지니어들을 해고를 한 거예요. 네. 인텔의 그때 총 그 종업원 수가 11만 명인데 전체 한 11%를 해고를 했고요. 물론 이제 인텔이 그 당시에는 그거를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조직이 슬림해지고 그 당시 이제 인텔이 잘 하지 못했던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왜냐면 이제 알파고가 막 뜨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론 뭐 이런 신산업에 막 투자를 하게 되면서 드론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막 네. 시장에서 박수를 쳤거든요. 근데 그 12,000명의 그 해고된 엔지니어들이 어디를 갔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인텔을 떠나서 결국 간 데는 엔비디아, AMD, TSMC, 퀄컴 같은 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자들만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은 예를 들면 CPU 시장은 그냥 집토끼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잡아놓은 네. 토끼고 새로운 산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브라이언 크리자니치가 그 이 사내 성추행 이슈로 인해서 중도 퇴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고 네.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보다 뭐 TSMC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더 좋은 프로세서를 내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흘러내렸죠. 네. 흘러내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인텔이 이 발표를 하면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됐지만 정말 과연 잘할 것이냐 그거는 여전히 퀘스천이에요. 여전히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핵심 엔지니어들이 많이 떠났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의 인텔은 아니다. 예. 그러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전자 물론 이제 그렇다고 인텔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올해 들어서 인텔이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주요 고객들일 것으로 예정되는 뭐 미국에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뭐 애플, 구글 여러 가지 회사들도 주요 고객이 돼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네. 이것도 가능성 있는 부분인가요? 충분히? 예를 들면 그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이런 데들은 저기 인텔의 고객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AMD, 퀄컴 이런 데는 인텔의 고객이 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반도체를 하니까 경쟁 구도가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언뜻 드는 생각이 테슬라 같은 회사는 어떨까요? 자동차 회사들, 미국의 자동차나 가능성이 자동차. 있습니다. 고객이 네.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인텔이 이렇게 파운드리 투자를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가 잘 될 케이스와 이것 때문에 좀 타격을 받는다라면 어떤 부분에서 좀 타격을 받을지. 그러니까 이제 삼성으로서는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기술이 좋아야지만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기술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반도체 제조 기술은 삼성이 앞서 있어요. 인텔은 지금 이제 10나노 정도밖에 아직 기술이 물론 이제 인텔의 10나노랑 다른 회사의 10나노는 다르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10나노고 삼성은 이제 5나노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도 그 다른 고객들의 그 경계 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좀 구조적으로 그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을 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인텔이 들어오면서 타격을 받는 거는 제가 볼 때는 TSMC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텔이 잘하게 될 경우에.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TSMC는 국내 우리 그 개인분들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인데 작년에 주가가 좋았는데 사실 올해는 생각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한 8% 올랐더라고요 올해 연초 대비. 반면에 오히려 인텔이 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부터는 좀 제가 볼 때는 TSMC도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삼성은 아직은 파운드리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별로 없거든요. 삼성은 올라갈 일이 더 많고요. TSMC 더 뺏길 일이 더 많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명확하게 아주 이해가 잘 돼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오늘 꼭 기억해야 한다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듣고 저희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반도체는
뭐 지금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단기적인 주가 요거에 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걸 보시고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는 게 맞는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 센터장님 최고예요. 그러니까 최고 네. 고맙습니다.